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부터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라 조금 나른하시겠지만 집중해서 강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여러분을 모시고 대한민국 청년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에 세운 기준에 순응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곳에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같은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이 시대 인재들이 모여 변화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인재상을 제시하려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글로벌 미래 인재의 양성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발표는 2012년 인재상 수상자인 이동진 마션 브라더스 대표님, 2015년 인재상 수상자인 미네르바대 졸업생 김강사님, 2017년 인재상 수상자인 장혁 소카 데이터그룹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2020년 인재상 수상자인 연세대학교 학생 홍수민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은 2018년 인재상 수상자 방수영 2분의 1 코리아 대표님과 2013년 수상자이신 문현우 문카데미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수영 대표님, 문현우 대표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 글로벌 인재 포럼 B2 세션 대한민국 청년에게 듣는다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2013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문카데미의 대표 문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사회를 맡게 된 주식회사 2분의 1 코리아 대표 방수영입니다. 문 대표님, 문카데미는 어떤 곳인가요? 네, 사실 저희가 전문 MC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맞추긴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카데미는 악기 구독 OTT 플랫폼으로서 일전에 제가 아리랑을 알리는 세계 일주를 하고 이제 국내에서 아리랑 스쿨이라는 곳을 창업하고요. 이제 코로나 덕분에 이제 온라인으로 피보팅한 이런 스타트업 모델인데요.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오늘 함께 하신 인재상 수상자분들과 함께 저희 앞길을 또 한번 또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저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또 저도 궁금한 게 우리 방수영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2분의 1 코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네, 많이 티가 나네요, 맞춘 게. 저희는 자서전을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이자 자서전 콘텐츠, 즉 출판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4년도부터 봉사활동을 통해서 창업을 했고요. 현재 약 100여 권이 넘는 자서전을 전문적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연사님들이 들려주실 내용 또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세션은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른 세션 많이 듣고 오셨을 텐데요. 조금은 긴장되고 무겁고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 다른 세션과 다르게 조금은 통통 튀고 신선하고 조금 특별한 세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문 MC는 아니지만 그와 다른 재미있는 유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바로 진행할까요? 네. 이번 글로벌 인재 포럼 B2 세션 대한민국 청년에게 듣는다는 사전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되고요. 인재상 수상자 여기 4분의 발표와 끝으로 Q&A 시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벤터스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발표자들로부터 직접 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시간 관계상 누락될 수도 있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상 문제로 연결이 끊어졌을 시 번거로우시더라도 재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청년 세션을 장식할 4분의 발표자분들의 간단한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 옆에 계시는 이동진 연사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12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고요. 현재는 마션 브라더스라는 영화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하기 전에 원래 건축을 했었고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히말라야를 올랐었고 아마존에서 222km 마라톤 아시아 최연소로 완주를 했고요. 울진독도 33명 릴레이로 240km 바다를 건넜었습니다. 자전거로 미국 뉴욕에서 LA까지 6,000km를 건넜었고요. 몽골에서 말을 타고 2,500km를 횡단하고 나서 저는 원래 이제 항공인으로서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4개 라이센스를 따고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미국 48개 주를 직접 비행하면서 3차례 의료 수송을 하고 돌아온 모험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저희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사전에 짧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들은 또 발표 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옆에 계시는 김강산 연사님. 안녕하십니까. 전 2015년 수상자 김강산이고요. 이렇게 앞에서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네르바 대학교를 졸업해서 현재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의 통역장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인재상 수상자 장혁이고요. 지금은 소카라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션의 귀여운 막내 2020년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홍수민이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너무 통통 튀는 그런 소개들을 들어보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1 글로벌 인재 포럼 청년 세션 대한민국 청년에게 듣는다 첫 번째 발표자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이동진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얼굴을 보면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바시에서도 4번 이상 출연을 하신 유명 인사이기도 한데요. 2012년 인재상 수상자 이동진 대표님을 그럼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좀 길게 하는 줄 알고 저 혼자서 너무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현재 영화 제작사 마션 브라더스의 대표이고요. I am a pilot이라는 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선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도전을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은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인간의 끊임없는 가능성,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젊은이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평범해지는 것이다. 저는 그때 굉장히 평범했었고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과연 평범의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전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내 가슴 속의 이야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어떤 환경이나 타인의 어떤 생각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서 도전해보고 시도해서 그 실패와 성공, 포기를 통해 내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를 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함의 기준도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렸고 도전이라는 기준도 결국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정말 이겨내고 싶은지 그럼 그것이 도전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저에겐 도전이 안 되겠죠. 저는 원래 20대 초반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극적이었고 굉장히 왜소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학에도 한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갖고 있었지만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만 있었고요.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죠. 제가 가장 처음 했던 것은 대단한 도전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소극적인 것을 깨는 거였어요. 저는 1년 동안 뮤지컬을 합니다. 연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무대에 서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나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칩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어요. 난 연기랑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연기를 그만둡니다. 제가 1년 뒤에 마라톤이라는 거를 접하게 됩니다. 사실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아주 우연한 계기였어요. 같이 함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던 선배가
마라톤을 뛰어보자. 그 형은 매일 뛰던 형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뛰어봤기 때문에 나에겐 불가능하다. 근데 그 형이 한마디를 합니다. 홈페이지 가서 신청해라.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방법은요, 홈페이지 가서 3만 원을 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3개월을 훈련했고 매일 짧으면 1시간, 길면 3시간씩 훈련한 끝에 3시간 59분 48초 만에 완주를 합니다. 완주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깨닫습니다. 두 번 다시 마라톤 뛰지 말아야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이때 2008년 이후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2달 뒤에 전 철인삼종 경기 나갑니다. 수영을 잘 못했어요. 같이 뛰던 형이 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새벽에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수영을 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철인을 완주하고 나서 저에게 철인 목걸이가 걸려집니다. 축하합니다. 철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2번의 경험을 갖고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은 내 인생을 바꿔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진짜 도전하고 싶다면 생각을 멈춰야 되는구나. 저는 그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 남자들이 가는 곳이죠. 군대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어딜까? 해병대였어요. 해병대는 지원만 하면 이제 면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잘못 왔다. 하지만 늦었죠. 그 도전은 그 초심을 갖고 시작을 하지만 도전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버티고 나서 결과를 맺는 순간 알게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구나. 2년의 시간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요, 나라는 인간은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였어요. 저는 군 생활을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요. 중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계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 훈련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나를 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역 후 4일 뒤에 저는 히말라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군에 있을 때부터 준비를 했고요. 결국 이제 전역하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또 인사를 합니다. 히말라야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탔죠. 히말라야 오르면서 저는 3명이 죽는 걸 봤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자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 다음에 울진에서 독도까지 240km 바다 수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아마존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영으로 아마존을 건너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훈련으로 수영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저는 이제 테스트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요, 하루에 거의 8시간씩 수영합니다. 8시간씩 수영을 한 10일간 하면요, 한 3시간씩은 수영합니다. 그때 3일 동안 릴레이로 240km를 건너고 나니까 야, 사람이 태평양도 건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이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해야지 생각이 바뀌는구나. 생각이 바뀌고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로 브라질 아마존 정글로 가서요, 6박 7일 동안 222km를 뜁니다. 그때 발톱이 한 8개 빠지고 물집도 한 20개 이상 터졌어요. 발이 퉁퉁 붓습니다. 거기 있는 선수들 45명 중에 11명만이 완주했고요. 저도 완주를 합니다. 그 모든 선수들이 발이 다 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마존을 뛰고 나서는 발이 붓는구나. 발톱이 다 빠져요. 아마존을 뛴다라는 의미는 발톱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규어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도전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7일 동안 뛰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아마존에 왜 왔을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도전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자마자 바로 다다음 날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 정비를 하고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를 탑니다. 60일 동안 6,000km를 달렸어요. 저는 살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많이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갔냐면 당시에 경유지가 미국이었고 궁금했어요. 돈이 100만 원밖에 없었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이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60일 동안 매일 100km씩 달립니다. 그리고 완주를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 미국을 횡단하면서 많은 비행장에도 들립니다. 제 이유는 제 꿈이 파일럿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일곱 군데 비행장을 들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군데서 제게 비행기를 태워줍니다. 그때 저는 결심을 합니다. 파일럿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고민합니다. 건축이라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파일럿이라는 내 가슴속의 꿈을 도전할 것인가. 파일럿이 되기 위해선 한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돈은 없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도전을 통해 내 가슴속에 있는 진짜 원하는 길을 선택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맞는 방법이었어요. 몽골에 가서 말을 타고 유목민에게 말을 삽니다. 총 7마리를 갖고 있었고요. 저는 2,500km를 63일 동안 달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곱비라는 영어로 만들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저는 영화 제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영화 주인공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배우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영하기 위해서 또 시집에 또 찾아가기도 하고요. 결국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비행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한국에 있는 영화 제작자인데 당신 학교를 배경으로 영화를 찍어서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장학금을 달라. 비행학교는 기업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학교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학교장을 운영을 했는데 장학금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마케팅 제안한 것도 처음이다. 그렇게 10개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4개 학교 학교장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1개 학교 학교장이 저에게 2번, 3번의 미팅을 제안했고, 그리고 저는 전액 장학금을 20 며칠 만에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영화 제작을 할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100여 명의 CEO분들 찾아가서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감독님도 계시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고 싶다. 결국은 한 4개월 만에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요, 파일럿이 되는 모든 과정을 영화로 찍었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파일럿이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현저히 적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파일럿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파일럿 훈련 받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막상 도전하면 생각과 다른 게 너무 많다라는 걸 도전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이 하는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파일럿이 꿈인데 영화 후반 작업을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세계의 큰 회사에서 큰 돈을 받고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일럿이 되는 훈련 기간은 1년이었지만 영화를 모두 제작하고 후반 작업까지 하는데 걸린 시간은 4년이었어요. 나는 영화 제작자가 꿈이 아닌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게 됩니다. 3,000편의 작품이 출품을 했는데 그중 300편, 그리고 거의 한국의 신인 감독으로는 거의 몇 명 안 되는 것 중에 우리 작품이 뽑혀서 이렇게 레드카펫을 밟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 미국 자전거 횡단할 때 파일럿이 되어 있는 꿈과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48개 주, 50개 주죠. 본토에는 48개 주가 있습니다. 미국 48개 주와 100개국 세계 일주라면 어떨까? 그때 많은 일들을 해보자. 그리고 2017년 비행을 하면서 라이센스를 따기 전에 이런 꿈을 꿉니다. 나는 아직 파일럿이 안 되었지만 내가 꿈을 꾸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50개 주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씩 비행기에 태워서 비행을 해준다면 50명의 아이들이 꿈을 또 꾸지 않을까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자격이 안 됐고요. 준비가 안 돼서 못합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2020년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역시나 그 아이들을 태우고 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를 잡았고요. 엔젤 플라잇이라는 단체를 알게 됩니다. 여기는 미국 전역에 암 환자, 그리고 장기 수송, 혈액 수송, 이런 수송을 하는 비영리 재단입니다. 여기를 알게 되어서 컨택을 했고요. 미국 전역을 돌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68만 명의 파일럿이 있습니다. 저도 4년 만에 이 재단을 알게 되었고요. 68만 명의 파일럿들에게 내가 이런 도전하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파일럿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자 해서 48개 주를 한국인 처음으로 돌게 됩니다. 48개 주를 돌면서 알게 됐어요. 캐나다도, 멕시코도, 유럽도, 아시아도 내가 비행기를 끌고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요. 저는 2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 48개 주를 돌 때 저는 3차례 수송을 했고요. 혈액 2차례, 마스크 1차례 수송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큰 일을 할 수도 있겠다. 저는 내년에
100개국 세계 일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편의 영화를 찍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이번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찍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 회사 이름이 마션 브라더스입니다. 마션이란 영화가 있어요. 주인공이 맷 데이먼인데 제가 그 맷 데이먼을 저희 비행기 꼭 태우고 싶어서 회사 이름을 마션 브라더스로 지었습니다. 그때 이 전투기, 이 제트기를 태우고 100개국 일주를 하면서 또 유엔이랑 같이 여러 프로젝트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도전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넌 무엇을 하는 것이냐, 파일럿 항공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꿈을 꿨냐. 제가 이 도전을 한 결과로 제가 원하는 꿈은 바로 이 제트기의 항공사를 차리는 게 현재 제 꿈입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 일주를 할 때 비행기를 한 15대 갖고 있는 회장님을 만났어요. 회장님께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공항에 찾아가서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제트기가 비싸죠? 아무나 안 태워주죠? 근데 제가 똑똑해서 들어가서 그 공항에 있는 작은 항공사에 들어갑니다. 그게 항공사인지도 몰랐었어요. 그 회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도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도 할 수 있다. 내 친구들은 비행기 더 많이 갖고 있어. 미국에는 공항이 5,000개가 넘습니다. 실제로 저는 항공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일주를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항공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아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안 바뀐다는 걸 더 확신을 갖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을 할 때 그때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과 그런 역량과 그런 준비가 되는구나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전국에 여러 강연을 했었고요. 나중에는 뉴욕에서도 강연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나중에는 저는 이제 일주를 하면서 UN 본부에서 강연할 생각을 갖고 이런 꿈을 또 꾸면서 강연을 또 시작했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에게 가능성, 한계를 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끊임없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 강연을 끝으로 여러분의 끝없는 가능성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년 세션 첫 번째 발표를 마치신 열정 가득한 이동진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동진 청년은 저에게 이제 10년지기 친구인데 매번 이런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매번 이루고 오니까 이제는 얘가 하는 말을 다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 세계를 누비는 우리 이동진 청년을 위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다음 두 번째 발표자는 우리 방수영 대표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발표자는요, 미네르바 대학 졸업생이자 현재 우리 동진 연사님처럼 해병대 현재 재직 중이신 김강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산입니다. 첫 강연으로 정말로 강력한 강연을 해주셔서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정말 많은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도 거기 잠깐 섞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오늘 세션 중에서 이제 B1 세션을 가셨던 분들은 이제 대학의 미래 세션을 들어가 보셨고 거기에서 미네르바 대학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언급이 되셨었는데 그 미네르바 대학교 언론이나 네이버 뉴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던 대학교의 이제 2기 졸업생 그리고 한국인 첫 졸업생으로서 대학 교육 그리고 이제 일반 교육의 미래가 어떤지 디지털 및 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미래가 어떤지 발표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의 주제는 바로 가르치는 교육 vs 배우는 교육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20세기까지의 교육은 이제 가르치는 교육이었다면 21세기의 교육은 바로 배우는 교육을 중점으로 교육이 발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교육을 보시게 되면 19, 20세기하고 21세기하고 다른 점이 상당히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 20세기의 사람들 마차 끌고 다니는 그때 차도 이제 도로도 이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었고 19세기나 20세기의 사람을 21세기로 갖다 놔서 21세기 도시에 갖다 놓으면 아무런 생활도 할 수 없지만 19세기, 20세기의 대학 교수를 21세기의 대학교 강의실에 갖다 넣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회의 모든 것은 다 바뀌었지만 대학 교육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교육 방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바로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아인슈타인을 지금 21세기 들어오면 못 살아남아야 하지만 대학 교육만큼은 보시다시피 매우 흡사한 배경에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러니까 대학 교육은 현재 그리고 일반 교육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프로페서 교수 및 강사님들은 모든 교육의 가장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은 바로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이미 있는 지식과 정보를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는 그 매개체 역할을만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과 정보는 이미 있는 것, 사실상 저희 미네르바 대학교에서 말하는 이제 죽은 지식, dead knowledge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학생들한테 전달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큰 저희 현재 슬라이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식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액세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교수가 교육에서 가장 많은 파워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어떤 대학교나 어떠한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 교수님들과 이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만 이 대학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대학에서나 연구한 개수나 논문 개수나 출판문 개수를 중요하게 여시고 학생 수보다는 이제 교수가 얼마나 뛰어나요. 좋은 교수를 초빙하려고만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사실상 학생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은 그에 비해서는 사실상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1세기 교육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 B1 세션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사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모든 지식은 이미 클라우드 인터넷에 가 있고 이것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현재도 새로 만들어지고 업데이트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항상 교수님을 통해서만 이 지식과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교수님은 그 사이가 아닌 그 옆에서 조수 역할로 어시스턴트의 역할로 그 정보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experience 및 expertise 그러한 경험을 제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접 학생들이 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그 길이 개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21세기 교육은 어떤 미래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냐? 바로 이 학생들은 경험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20세기까지의 교육은 교수 중심으로 가르쳤다면 21세기의 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중심이 돼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 이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와 교수님의 도움을 얻어서 실제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교육이 바로 미래 교육 그리고 현재 미네르바 대학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처럼 보시겠지만 저희 이 다이어그램에서 중심은 바로 교수님이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로 작은 동그라미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이 경험을 중심으로써 자기 개발, 자기 중점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아래 실제 세상도 드렸는데 실제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인턴십을 하든 아니면 자기가 프로젝트를 하든 자기가 팟캐스트를 만들든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을 하고 사회 및 공동체에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러한 개인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미네르바 대학에서 말하는 디지털 글로벌 인디비주얼 디지털 사회 그리고 이제 모든 나라가 서로 엮여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유일하고 특이한 그런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네르바 대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다 좋은 말이고 다 꿈인데 이걸 현실로 실현하는 게 쉽겠냐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소리를 미네르바 대학교 전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그걸 바로 미네르바 대학교가 바꿨습니다. 실제로 실현을 한 겁니다. 미네르바 대학교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보다 들어가기 힘든 학교, 입학률이 1% 미만인 학교, 전 세계 7개 도시를 돌아다니는 학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21세기 글로벌 세기를 맞서기 위해서 4년 동안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런던, 베를린, 인도의 하이드라바드, 그 대만의 타이페이, 그리고 한국 서울의 7개 도시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한 학기를 이제 한 개 나라, 한 개 도시에서 배우게 되면서 7개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이 와중에서 저희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 저희는 이렇게 4개년 7개국의 그 국제적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단순히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항상 개념을 학습을 합니다. 저희는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트렌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프로젝트 및 과제에 응용을 하면서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의 교육 방식은 또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강의도 아니고 저희 클래스가 1시간 30분이라고 하면 그 시간 내에서 교수님께서 발언하시는 시간은 10분, 많아봤자 15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다 저희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으로 하는 플립 클래스룸의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디지털 인테그레이션, 디지털 환경에서의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포럼이라는 환경 사용하지 그 외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바로 저희 대학교의 교수 학습법 페다고지의 일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도 현재 이미 현존하고 있는 대학교도 MIT, 하버드, 에덱스, 무크를 정말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대학교들은 사실상 교육을 디지털로 옮긴 것이 디지털의 교육 방식을 새로 창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20세기 방법을 그냥 단순히 디지털로 환경만 변화시켰을 뿐이지 현재 그 디지털의 그 full potential 그 잠재 역량을 끝까지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미네르바에서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저희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은 어차피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고등학교를 나온 이후로 시험을 봐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과제형, 저희 모든 평가는 과제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각각 나라에서 현지에서의 과제를 선택을 해서 그 현지에 있는 회사 및 거기에 있는 기업들과 서로 일을 합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집 짓는 NGO하고도 일을 해봤고 아르헨티나 정부 교육부에서도 같이 일을 해봤고 또 유니레버라고 하는 정말로 큰 세계에 이제 몇 위 안 되는 정말로 큰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고 소프트뱅크의 투자회사도 일을 해봤고 인도에서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펌 투자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도 쌓으면서 그것이 바로 평가로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HG하고 LO라고 하는 특이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저희는 평가를 하는 항목 자체가 하나의 과제가 이 과제는 80점짜리 과제가 아니라 과제에는 각각 이제 어떠한 개념을 적용했어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이 개념은 1점에서 5점 중 4점짜리로 적용했고 이 개념은 좀 부족하다 2점짜리로 응용했고 이 개념은 정말로 내가 배운 것보다 너희가 안 것보다 그 이상으로 적용했다. 그럼 5점을 주게 되는 그러한 개념 기반의 학습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운 대로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 한국식 교육이지만 저희 미네르바 대학교에서는 배운 거 그대로 다 적용을 해버리면 3점, 그냥 중간 점수는 3점을 받고 배운 거 이상을 좀 잘하면 4점, 정말 잘하면 5점을 받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는 다양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저희 학교이기도 하지만 저희 학교 자체에 학생의 국적 수가 한 1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기 졸업생으로 이제 제가 왔을 때는 상당히 그 국적 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학교도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고 미국 학교인데 미국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미국인들이 20% 이하, 나머지 80% 이상은 다 국제 학생들로 살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의 국적의 사람들을 한 번에 만나보는 경우가 정말로 적습니다. 이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이제 퍼스펙티브, 그 관점과 경험을 가지고 토론식 수업을 가지고 오니까 토론이 정말로 다양하게 됩니다. 분명히 똑같은 논문을 읽고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 배운 것이 다르고 이해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 1시간 반 수업을 하는데 항상 수업 시간이 모자라서 수업이 항상 뒤로 밀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학생들 공동체 자체가 저희 학생들끼리의 문화,
및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7개 나라 많다고 생각이 되지만 120개의 국적이 모여 있는 나라에서 7개 나라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120개의 국적들의 그 배경들과 학습을 배우면서 저희가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그 문화를 존중하고 그 관점을 존중하면서 글로벌 사회의 한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포럼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잠깐만 소개를 하고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포럼, 저희 디지털 클래스룸의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수업들 할 때 저희 스크린에 저희 화면이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저희가 그냥 화면에 보고 있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키를 통해서 저희가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거나 이건 이해 못했어, 이거는 찬성, 이거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꼭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학습 수업의 모든 1분 1초가 항상 토론으로 진행을 되게 됩니다. 또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토론할 때는 항상 이제 구글 더크나 아니면 화이트보드 등, 그리고 이제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 실제로 코딩을 쓰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포럼에 디지털 백그라운드가 이미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HC 그리고 LO라는 개념 말씀드렸는데 이 HC, LO라는 개념은 항상 저희 수업 위에 상단 바에 있으면서 이 개념을 나는 이 수업에서 정말로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리마인드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빅데이터 많이 말씀들 하시죠. 빅데이터라는 것을 저희가 한 모든 대학교의 활동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저희 어드바이저 교수님들한테도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한 가지 개념을 이 수업 때 잘 활용했고 저 과제 때는 잘 못 사용했고 이런 평가를 주셨고 저런 평가를 주셨고 이것이 다 나옵니다. 이 빅데이터를 학생들을 볼 수 있고 교수님들 볼 수 있으면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미래 사회의 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국제 경제도 있고 상당히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리더십으로서 저희는 이제 한 사람 한 개인이 모든 저희 소규모 공동체의 리더로 살아야 되는데 리더로 활동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온 찐 한국인이라고 많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관점이 많이 부족하고 창의적인 답변, 비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보다 있는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 그런 것들을 중요하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배경을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를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전 고등학교는 갈 필요가 없다 해서 이제 바로 수능 공부를 하다가 한국 대학교를 가면 좀 큰일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외국 대학을 가려고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바로 민족사관고등학교였고 현재는 살짝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민사고에서 다니면서 영어로 토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 위주의 교육,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이 시험에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스스로 프로젝트를 하고 대회를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이 중요한 것이라는지를 깨달았고, 민사고에 다닐 때 저도 이제 인재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리더는 이제 도전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생각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도전을 제일 적게 해본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21세기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교육에 있어서 많은 도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네르바 대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도전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정말로 많은 도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도전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지만 세계 이제 100인의 리더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북극 탐사 원정대를 가서 100인들 중 한 명으로 이제 북극도 가서 이제 탐방도 해보고, 또 엄원길 대장님이랑 또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히말라야도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저도 저는 스쿠버 다이빙 하고 이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몇 달 전에 스쿠버 다이빙 한 100회 이상을 해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우루과이에서도 자전거 타고 한 600km, 대만에서도 한 800km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이런저런 회사에서도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특히 제가 창업을 한 적은 없지만 새로 창업한 친구들 도와주는 것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이제 노르웨이에서 창업하는 것을 도와줘서 그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 정말로 잘 되어가지고 매년 이제 만여 개, 15,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지속 가능 성장 UN의 SDG라고 하는 이 목표들을 향한 스타트업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도 만들어서 평창 올림픽 때 횃불도 들고 이제 가는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횃불도 들고 가는 그런
단체까지 창설해보고 유엔에서도 많은 활동을 유엔 국제평의회에서도 대표로 많이 한 4번 정도 참석을 했었고 여기 한국에 또 지사를 두고 있는 유엔 국제협회 연맹에서도 일을 해봤었고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이 중심에 바로 미네르바 대학교의 그 교육 철학과 그리고 제 자신의 제 교육은 제가 바로 이끌어야 된다. 저는 도전을 하지 않고 살면 21세기 사회에서는 리더로 성장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제 믿음이 상당히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컨퍼런스 많이 간 사진인데 저는 우주인이 꿈입니다. 우주인이 되어서 우주에서 그리고 달에 있는 기지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게 꿈이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군 복무를 하기 전까지도 이제 국제 우주 컨설턴트로 전 세계 정부 및 기관에서 많은 컨설팅 역할을 했었고 그 역할을 이제 저희 이제 군 복무가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이후에도 다시 항공 우주에 그 분야로 들어가서 일을 계속할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멋진 발표를 진행해 주신 우리 김강산 연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네르바의 졸업생으로서 미네르바 대학교의 졸업생으로서 또 항공 우주 전문가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많은 열정과 그리고 경험들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이벤터스를 통해서 그 관련된 질문들 더 많이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벤터스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표자는 우리 방수영 대표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 세션의 꽃이자 막내 대학생 홍수민 연사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수민 연사님은 영어로 진행을 하지 않고 한국말인가요?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국 분들이신 것 같아서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어서 한국어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 세션에 영어 연사는 없고요. 네, 한국어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제가 키가 너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앞으로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홍수민이고요. 저는 오늘 제가 경험했던 스템 교육, 우리 한국의 스템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스스로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어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작년에 막 따끈따끈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을 했고요. 현재 연세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가진 이력서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눈에 딱 짚히실 만한 거는 저는 이제 한국 대표 로보티스 팀인 팀 셔터돔의 캡틴으로 있었고요. 대한민국 인재상에서 한국 스템 교육의 발전과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컨텐츠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그러면 아까 방수영 사회자님께서 그래서 스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공계의 4가지의 큰 메이저 에리아를 줄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이렇게 4가지의 에리아를 중점으로 만든 거고요. 요즘 하도 이공계 하는 게 바로 스템입니다. 요즘 스템이 단순히 이거 정말 실용적인 학문이야. 네가 언어 배워서 뭐 할래? 네가 문과 가서 뭐 할래? 하는 것처럼, 혹은 너 취업 시장 나가면 스템 이어야지만 취업이 잘 돼라고 말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것들을 로보틱스라는 이 스템의 대표적인 분야에서의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 셔터돔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이거 뒷광고 아니고요. 저희 팀은 올해를 끝으로 제가 이제 졸업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irst Tech Challenge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학생 로보틱스 대회를 준비하는 팀이었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짤막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저기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광물을 이렇게 캐서 저 안에 있는 스팟에 가장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저는 매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자율주행 모드와 같은 코딩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고등학교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는 사실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라는 주에서 개최되었던 대회인데요. 제가 감사하게도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종 한국인이었어요.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 로보틱스 대회를 참가하면서 정말 이 스템 에듀케이션에 관심이 많은, 열정이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상 대회에 나가보니까 한국은 여기 있는데 미국 대회는 저기 있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런 갭은 어디서 존재하는지를 제 스스로 생각해보고 이제 외국 팀들과 인터뷰까지 해보면서 결론 지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스템 에듀케이션의 문제는 두 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교육 중심적으로 교육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역으로부터, 우리가 나라로부터 수혜가 받는 것이 아닌, 아무래도 스템 에듀케이션이 초창기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와 같은 학생 활동가들이 뭔가를 베풀어야 하는 리버스 파트너십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 스템 에듀케이션이 쉽게 시도할 수도 없는, 그리고 쉽게 확장되지도 않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상황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은 아까 미네르바 대학교의 예처럼 그 고등학교에서 굉장한 다양한 코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굉장히 로컬 커뮤니티의 푸시가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족하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다양한 사교육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 라는 풍조의 것들이 한국의 스템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학원에 가서 문제는 아니고요. 학원을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야 돼요. 로봇을 만드는데, 코딩을 하는데 학생의 개인의 창의력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실제로 대회를 나가보시면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의 팀의 로봇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런 공교육에서 이런 코스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예로 제가 두 가지 팀의 사례를 들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둘 다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월드 챔피언십 하는 팀들인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이웃 친구들끼리 자기 차고에서 학교 랩실에서 모여서 만드는 팀이고, 다른 한 팀은 친형제예요. 친형제가 둘이 세상을 제패하고 다니는 그런 팀들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팀 활동이 한국에서 불가능한 이유는 사교육에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팀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과학고 학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저희 팀의 배너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100여 개 회사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저희 이런 팀이고요. 이런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한테 financially,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스폰서 제의 문의를 넣습니다. 그러면 3개도 안 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기 보면 구글도 있잖아. 저기 보면 삼성도 있잖아. 너네 뭐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간단한 멘토링 섹션 혹은 사내 투어 정도를 시켜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빵원이라는 재정을 가지고 저희 돈으로, 저희 사비로, 저희 부모님의 눈물과 함께 활동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다를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 팀 중에 하나의 팀의 스폰서십 리스트를 제가 받아왔어요. 보시면 15,000불이에요. 하나로 굉장히 높은 가격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기업들이 대부분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주 근처에 있는 로컬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은 서포트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빵집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빵집에 가서 이렇게 돌렸대요, 포스터를. 우리가 이런 팀인데 저희에게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나요? 그랬더니 그 빵집 사장님이 of course 이러면서 투자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학교 중심적인 공교육 중심적인 그리고 학생 중심적으로 STEM 에듀케이션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들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STEM 에듀케이션이 나중에 미국 선진국들과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첫 번째 섹션의 이야기가 끝났고요. 두 번째는 저는 제 앞에 융합형 인재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걸 정말 좋아해요.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걸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여기 굉장히 간단한 도식이 있어요. 사회와 개인. 사회는 개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사회가 어떠한 변화를 겪는다고 하면 개인은 당연히 그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 도식을 스트레치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4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해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러면 기술의 발전안에 우리 이거 사회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까?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이 미래의 사회인들을 양성하는 데가 어디야? 교육이야. 그럼 교육을 또 어떻게 바꿔야 하지?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 4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교육의 변화에서 융합형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개인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의 측면에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은 왜 융합형 사고를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이과가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일단 문이과는 너무나 중심이 달라져 있어요. 나는 수학 못하니까 문과야. 나는 국어 싫어하니까 이과야. 라고 하는 굉장히 나의 ability를, 나의 능력을 제한 두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한 분야를 탐험하는 것을 막으면서 상대적으로 편협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아까 사회는 뭐라 그랬어요? 사회는 개인이 꾸려나가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럼 개인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우리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럼 이런 것들은 결코 간단한 하나의 기술인이 혹은 하나의 법조인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점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단순히 내 지식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해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쟤는 대체 뭔데 저기 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로보틱스 팀은 주로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로봇을 물리적으로 만드는 빌딩 팀이고요. 하나는 코딩을 짜는 프로그래밍 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웃리치 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웃리치 팀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저희 아웃리치 팀의 모토는 Learn to share, share to learn. 내가 배워서 공유하고 공유하면서 배우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한국 STEM 에듀케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이랑 엔지니어링 노트를 출판을 해서 나눠줬고요. 다양하게 이제 국내 팀들 이런 커뮤니티가 잘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그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저희도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깨작깨작 만들었던 다양한 프로그래밍 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전형적인 문과 학생이었어요. 저 책 읽는 거 좋아하고요. 저 과학 정말 싫어하고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쟤는 진짜 모범생이다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셰터돔에 들어갈 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코딩 못해, 나는 빌딩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럼 아웃리치로 가야겠다, 난 문서 작업하는 게 내 적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웬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내가 못하고 잘하냐를 떠나서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그 분야의 지식인이 되고자 하지 않아도 돼요. 단순히 내가 이 분야에 조금 담가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느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양한 회사분들, 특히 IT 회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가진 파워가 엄청나고 내가 나중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이해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코딩도 배웠고요. 이제 빌딩하는 것도 조금씩 배워서 지금은 융합형 인재라고 말이 좀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바로 인재상을 받은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런 스템 에듀케이션이 사교육 중심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을 이제 보육원이나 아니면 굉장히 산골에 있는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드론 교육이나 프로그래밍 교육 등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걸 통하면서 느낀 거는 이 아이들이 한 번도 안 접해봐서 자기가 이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지 한번 던져나 보면 나도 이거 좋아하는구나, 이거 재밌다 하는 모습들이 엄청 밝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얕은 지식이라도 남들에게 나누면 한 아이의 미래 혹은 크게 보면 한 나라의 교육에도 일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정리해보면 여러분들께 내가 단순히 어떤 분야의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른 분야를 탐험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회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 어떻게 일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융합형 인재 홍수미님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 번만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학생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너무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융합형 인재이기도 하지만 덧붙여 사회에 나누는 삶까지 계획하고 있는 우리 홍수미님의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다리셨을 Q&A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혹시 너무 발표를 다들 잘해주셔서 깜빡하고 아직 질문을 올리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벤터스를 통하여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공통 질문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찰스님이 저희 모두에게 우리 네 분의 연사님께 주신 질문입니다. 통역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식, 능력, 그리고 의욕이 가득한 인재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리더들이 인재를 위해 유지해야 할 점, 또 두 번째로 그만해야 할 점, 또 세 번째로 새로 시작했으면 하는 게 있는지 우리 찰스님께서 멋진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고 이렇게 질문 올려주면 되십니다. 우리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하셨던 우리 이동진 연사님부터 저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죠? 1, 2, 3 나눠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거를 우리 가장 베테랑이신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질문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요약해 드리면 지식, 능력, 그리고 의욕이 많은 여러분들이 이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유지해야 된다. 혹은 이런 건 그만해야 한다. 이런 거는 더 해야 한다. 요렇게 이 세 가지가 조금 많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요 중에서 한 가지씩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 네 분의 연사님들이 나눠서 대답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꽂히는 게 하나 있으실까요? 제가 충분히 이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저는 2번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만해야 할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관점에서 제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를 빗대 생각했을 때
사실 행동에 앞서 행동을 막는 가장 큰 것은 사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연사님들처럼 자기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리더로서 활동을 한다면 더 깊은 혼자만의 고립된 생각 혹은 합동적인 생각들이 필요한데, 도전조차 시작하지 못한 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면 너무 많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 스스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여기 계신 분들의 했던 아주 작은 거라도 시작한다면 정말 큰 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답변을 해주셨죠. 생각할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이런 답변을 주실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 계속 여러 도전, 열정을 가질 수 있었던 데 나만의 가치관이 정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강사님 대답할 시간도 한번 벌어드려 보았는데요. 우리 연사님 혹시 질문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빠르게 보여주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보여드리면요. 네, 전 아니그라시아 됩니다. 전 대답이 있어서 지식, 능력, 의욕이 가득한 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인 자리인데, 사실 21세기 현재 자리는 지식하고 의욕하고 하나가 뭐였지? 능력을 이제 갖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도 인터넷에 널려 있고 롤모델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롤모델로 있는 사회에서 왜 대한민국에서만 이러한 리더, 이러한 혁신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가장 큰 점은 그 교수님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많은 서포트가 필요하면 저희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현재 있는 자리에 오면서 부모님들하고 교수님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이 대회 왜 나가냐? 네가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아니면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항상 걱정 하시면서 실패하면 큰일 나지 않겠냐? 실패해봤는데 큰일 나지 않습니다. 시험 점수 조금 덜 받을 수 있지만 실패를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승리를 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모님,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들은 실패에 대해서 정말로 이상하리만치 정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하나 틀리는 거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못 보이는 것에 대한 정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을 좀 그만두고 도전을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지, 실패를 하면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욱 많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고, 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경험 많이 해보시고 책하고 이제 영화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강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일전에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 붉은 악마 한 20명 정도 있었을 때 활동을 하다가 그게 수만 명이 된 것을 봤던 경험 때문에 훗날 제가 아리랑 세계 일주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려도 하게 됐던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강사님에게도 어렸을 적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런 경험을 토대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항상 부모님의 반대, 교수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할 일을 했던 게 사실이었고, 민사고 있을 때 민사고는 그 기숙형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없었던 게 저한테 정말 큰 축복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시험에 집중해라, 잘해라라는 걸 했는데, 부모님 안 보이게 대회를 정말 많이 나왔고, 대회 가서 우승했을 때 부모님한테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지원을 할 때도 수상 실적이 지금 빼곡하게 있었는데, 그 수상 실적 하나에 한 10개 정도의 실패, 10개 정도 수상을 하지 못한 대회, 10개 정도 아무것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저 실패했으니까 0이라고 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사실상 그 성공한 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미네르바 대학교도 사실은 한 달 정도 부모님한테 싸웠습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간다고. 그래서 그것도 결국 이제 한 무조건 한 학기만 다니고는 다시 다른 대학교 가는 거다라는 약속을 받고 했는데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붉은 악마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개입이 없어야지 더욱 도전할 수 있다는 하나의 또 결론을 보았습니다. 네, 찰스님의 질문 중에 아마 유지해야 할 점으로 계속해서 도전해야 한다라는데 너무 재미난 답변을 주셨고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연사님이 장혁 연사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해야 할 점, 또 그만해야 할 점, 혹은 새로 시작해야 할 점, 우리 인재로서 리더들이 인재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혹시 대답 한번 준비되셨을까요? 네, 저는 뭐 그만해야 되는 거는 남의 시선 보는 걸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제 점점 더 남의 시선을 안 보는 세대로 가긴 하지만 더 남의 시선을 안 보는 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뭐 유지해야 될 거는 잘 모르겠고요. 새롭게 시작해야 될 거는 결국에 이게 아무리 뭐 남의 시선을 안 보고 한다고 해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허풍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마일스톤이라도 증명하는 연습, 증명하는 습관, 내가 말했던 걸 지키는 습관, 뭐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딱 궁금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또 3번까지 딱 채워주셔서 많은 질문에 해소됐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우리 네 번째 연사님이 우리 홍수민 연사님께서 매를 늦게 맞아서 답변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유지해야 할 점, 또 그만해야 할 점, 혹은 새롭게 시작해야 할 점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일단 앞분들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좋게 말하면 방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는 내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요즘 너무 개인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사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다른 거긴 하지만 좀 내 주변을 돌아보고 사는 게 훨씬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리더라는 건, 인재라는 건 사실 나 혼자 뛰어나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내 주변을 같이 보고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앞길만 보는 게 아니라 가끔은 주위도 둘러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캐치하고 있으면 나도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 사람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와, 네, 마지막 질문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부모님들의 방목이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많은 부모님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 분 한 분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려는데요. 질문을 많이 주고 계세요. 궁금한 점이 많으신가 봐요. 먼저 우리 또 첫 번째로 죄송합니다. 이동진 연사님께 주셨던 질문 중에 익명으로 주셔서 성함은 없으신데 공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신가요? 혹시 있다면 그런 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본인만의 노하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발표를 들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네, 우리 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저는 포기를 하고 싶을 땐 포기를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를 계속하면 계속 포기하겠죠. 그러면 성공도 못하고 실패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포기하는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대 여기 계신 분들은 10대 시절 저와 너무 달라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저는 10대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교도 저는 자퇴를 하고 싶을 정도로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없었고 관심도 없었고 파일럿이라는 꿈은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저는 다른 일을 하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실제로 대학도 다 떨어졌고요. 그때 10년 동안 제가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리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져서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재수였고요. 정말 놀랍게도 1년 만에 또 성적이 좋아져서 학교를 가고 그렇게 도전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군대를 마치고 배드민턴 국가대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배드민턴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퇴는 못하고 휴학을 했지만 그때 5개월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배드민턴 선수는 못하는구나. 그때 나이가 2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포기했을 때 포기를 했죠. 하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에 저는 알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하루에 15시간씩 학교를 그만둬도 내 삶이 잘못되는 건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더 많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 아마 뭐든 도전할 수 있는 진짜 큰 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포기해보고 실패해보시라라는 말이 지금의 우리 인재 연사님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동진 연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네 분의 이야기 속에도 다 녹아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수민 연사님께 주신 질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발표 중에 아웃리치 파트는 어떤 일이 있나요? 라고 익명의 질문자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빌딩 파트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된 건이 있나요? 예상을 해보셨나 봐요. 책이나 구글링 등 이런 세부적인 팁을 주시면 자라나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아웃리치 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 팀의 1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문서화하는 작업도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대외 활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두 파트로 나뉘고요. 이제 제가 문과로서 빌딩이나 코딩을 배울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뻔하지만 물리 과목 되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물리 개념적인 기초, 미네르바가 말한 것처럼 개념을 결국은 적용해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아시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결국 일단 저희도 방학 때 다들 집에 가 있을 때 기숙사에 남아서 한 달 동안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랩실에 갇혀서 로봇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엎어지고 다시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실패하다 보면 결국은 타임라인,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최적의 빌딩으로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현명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도 좋았고요, 답변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6사람이 원래 굉장히 친하고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하고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공통점도 많이 찾는 것 같아서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어떤 분이 될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강사님께 온 질문, 김강산 연사님께 온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라고 써주셨는데 내용은 우리 강사님 내용이라서 미네르바 대학교에서의 경험을 직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또 어떤 점이 차별화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셨나요?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다고 아까 발표 끝나자마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연사님 답변 준비되셨을까요? 네, 미네르바 대학교에서는 제가 아까 발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4년간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하고 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 사실상 지금쯤 됐을 때 미네르바 대학교도 많이 유명해졌고 미네르바 대학교 학생들만 인턴으로 뽑아가는 회사들도 상당수가 생겼습니다. 미네르바 대학교 학생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적용 및 응용력입니다. 사실상 풋풋한 10대 나이에 4개월마다 한 번씩 얘를 그 환경에서 뽑아내가지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밥, 새로운 의료, 메디컬, 친구의 그런 곳에 떨구어 놓게 되면 적응력이 정말 빨라집니다. 그만큼 컨설팅 및 좀 거시적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능력이 커집니다. 미네르바에서는 말씀을 드렸듯이 개념적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그 토론을 하고 있는 수업에서 토론은 어디로 튈지 정말 모르는데 그 개념을 어떻게 해서든 잘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 문제가 났을 때 그냥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개념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로 잘 갖춰진 게 바로 미네르바 학생들이고, 따라서 이제 미네르바 학생들을 찾아가려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시장에 개척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전에 없었던 문제들 아니면 이미 있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을 해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할 때 미네르바 학생들을 넣게 되면, 그러면 정말 과학자들 한 10명 넣어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미네르바 대학교 2~3명으로 풀리는 거를 본다고 하면 이제 광고 같은데 이게 진짜로 일어나요. 제가 4년 다니면서 계속 보고 하는 것이 정말로 미네르바 학생들의 그 뛰어난 적응력을 두면 그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하여 가지고 새로운 해결책을 합의하여서 만들어내는 그 토론식 규율적 그 힘이 바로 미네르바 학생들의 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얘기 해주셨고요. 학교 설립자님이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살짝 부러울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긴장하고 계실 세 번째 장혁 연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민석 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10년 뒤에 장혁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가치, 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꿈꾸시나요? 라는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아주 인자한 미소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생각 준비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하는 일이 내일 무슨 영향을 끼칠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10년이라고 하시니까 글쎄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배운 게 뭐 창업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기술쟁이여서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나도 아마 기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창업 생태계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창업이 좋은 건 그게 사회와 사람 둘 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객체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또 다르게 창업을 하거나 이미 있는 기업에서 그런 활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쉽게 대답해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자신만의 가치관에 듬뿍 담아서 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에게 주신 시간이 딱 4시까지다 보니까 더 많은 질문, 지금 사실 처음에는 질문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공통적으로 우리 네 분의 연사님께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이 되실 건데요. 사실 이 질문은 홍수민 연사님께 주셨던 질문인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던 하나의 소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민님께 주셨고요. 강현자님이 사는 로컬 빵집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는 우리 사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다른 연사님들께는 앞으로 우리 인재가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네 분에게 공통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 연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질문이 조금 길고 좀 딥할 수도 있지만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따뜻함인 것 같고요.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오는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꼭 고립돼서 문제를 찾고 나 혼자 재정적 지원을 재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힘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퍼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어쩌면 정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장혁 연사님께 또 같은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사회에게 필요한 점? 저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전에 뭔가 해결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로컬 빵집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빵을 제한 시간 동안 100개 만드는 걸 1000개 만들 수 있게 해준다던가, 1000종을 만들 수 있는 걸 10,000종을 만들게 해준다던가, 이런 기술 혁신이 더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유, 네. 질문이 좀 다르긴 했지만 그 질문에 맞는 딱 우리 장혁 연사님 다운 답변을 주시니까 갑자기 다른 해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항공우주 쪽으로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 김강산 연사님의 답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문장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사실상 제가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이제 제 투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들여보는 거면 내가 왜 이 돈을 받아야, 내가 왜 이 재정을 받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이 프로젝트 및 회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이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공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이 됩니다. 그 팀들도 그런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근처 빵집에서 재정적 지원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강산 연사님께서도 맞는 말씀, 또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남겨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항상 어려운 건 우리 이동준 연사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빵집은 아니고 이제 사회에 대한 걸 대답을 드렸을 때, 이제 여기 계신 분이랑 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이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전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뭘 한다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 제정신이냐, 정말로 그걸 할 거냐, 찾아오지 마라, 선배들이 왜 하고 있는 학과 공부에 집중 못하냐, 이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뭘 드리고 싶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너 할 수 있다, 해봐. 근데 그 할 수 있다라는 얘기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왜 어려운지, 뭐가 문제인지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진짜 할 수 있다, 고민해보자, 이런 식의 얘기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전을 했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연사님의 귀한 답변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네, 이것으로 우리 Q&A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회를 맡을 수 있었던 데에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기 전이죠. 저는 사실 이 연사님들과 같이 연사의 자격으로 이 무대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그때의 시간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 네 분은 오늘 2021년 대한민국의 청년 인재를 대표해서 자리를 해주셨고, 그 안에서 도전하는 창업가, 그리고 항공사 창업의 꿈을 주신 분, 또 항공우주 전문가로서의 꿈을 가져주신 분, 또 기술 창업가로서의 행보를 알려주신 분, 또 융합형 인재로서 사회적 나눔의 가치까지 나눠주신 네 분의 연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행보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앞으로도 글로벌 인재 포럼에 이런 청년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우리 문현우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분의 발표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종료되어서 이것으로 2021 글로벌 인재 포럼 청년 세션 대한민국 청년에게 듣는다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를 맡은 문현우, 방수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재상 수상자 여러분의 발표와 멋진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들을 너무 잘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다라는 생각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남다른 경험과 또 생각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부모님의 방목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또 용기와 도전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의 발표자와 사회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4시 10분부터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